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희생 빛나는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의열단 제가 강의 맡았습니다. 의열단 굉장히 유명한 단체고요. 우리나라 의열투쟁에서 의열이라는 이름을 사실 정해버린 단체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의열단 강의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19년 11월 10일 만주 길림에서 설립됐고요. 초기 단원들은 신흥무관학교생도 하고 기타 망명자들까지 해가지고 초기 단원 11명의 인원이 의열단을 구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함 같은 사람이 끝까지 투쟁 같이 했던 사람. 그다음 윤세주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런 분들이 같이 싸웠는데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어요. 이 김원봉 나이 자체가 이때 당시에 20간 넘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 의열단이라고 하는 큰 단체를 약관 20세 정도의 나이의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 뒤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뒤에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황상규인데요. 황상규는 김원봉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그래서 사실상 그 고모부였던 황상규가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김원봉은 아마 만주 길림으로 불러들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황상규라는 인물 외에 이제 그 황상규가 활동을 했던 길림 군정사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군사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독립군 투쟁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길림 군정사인데요. 이 길림 군정사가 그 군대를 양성하는 데는 되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어떤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의열 투쟁을 하는 것을 좀 도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김원봉을 불러들여서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열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그 의열단 활동에 자기들도 직접 관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 그 김원봉이 워낙 젊은 나이니까 좀 뭐냐면 이 사람을 띄워준다는 의미에서 의열단 단원들은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활동은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후원자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그 대규모 투쟁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뭐냐면은 밀양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의열 단원인데 구분은 이 사람들은 의열단, 이 사람들은 후원자, 이런 식으로 구분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림 군정사가 본래 이름은 조선 독립 군정사인데 이게 길림에서 그 대한광복회라고 이 전 시기에 있었던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길림에다가 뭐냐면 지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길림에다가 군사를 키우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던,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대한광복회의 박상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자신의 그 재산을 거의 길림에다가 다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붙잡혔을 때 아버지가 집안 재산이 너무 없어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그런 집안인데요. 그 박상규 이래로 이 길림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군대를 키우려고. 그랬던 단체 중에 하나가 요거에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김자진의 부대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고 있고, 이 단체 안에 김자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자진과 이 후원 단체 하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제일 처음 만들 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조 공약 10조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원칙을 딱 정한 거죠.
뭐 어떤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겠다 이런 거 정한 건데, 첫 번째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하겠다. 이게 이제 자기들의 첫 번째 목표인데 굉장히 단순하죠.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단체 이름이 나왔어요.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수행한다. 그래서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의열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고, 조선의 독립과 세계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신명을 다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보시면은 희생정신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단원에 대해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의백 한 명을 선출해서 그 단을 대표로 한다. 의백이 이제 그 단장이 되겠습니다. 단장. 이 역할을 김홍봉이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어디서든 한 번씩 보고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불러도 와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얘기했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를 거스르거나 배반한 자는 처결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그런 원칙 하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싸우는 거냐? 싸우는 방법, 주요 싸우는 방법이 암살과 파괴입니다. 암살, 파괴. 그런데 아무나 죽이거나 아무나 파괴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처결할 대상, 우선적으로 파괴할 대상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암살의 대상 제일 첫 번째는 조선 총독입니다. 그리고 대만 총독도 있어요. 그리고 군부 순회, 그 다음 매국적이라고 하는 거는 친일파 말하는 거죠. 매국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국노, 그 다음에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거주, 이런 사람들 처단하겠다. 적탐, 밀정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민족적인 토열심, 그 친일적인 지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처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7번 중에 의열단의 활동에서 실제로 처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7번 지주들, 친일적인 지주들 처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요거는 과거 자기의 선배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강복회의 교훈 때문입니다. 대한강복회가 14년, 15년 이 무렵에 1914년, 15년 무렵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의열단체인데, 이 단체가 중심적으로 처단해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주들이었어요. 친일 지주들. 그랬는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처단을 하고 났더니 인기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친일적인 지주들이. 더 나쁜 일본 관료들, 더 나쁜 군 관료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런 사람들을 죽이니까 여론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경험을 의열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처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람들만 처단을 하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괴의 대상 뭐가 있느냐? 조선 총독, 당연히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이런 경찰서, 주요 외적 기관들,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 실제로 한 번씩은 다 한 번씩 가서 건드려봤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열단은 워낙에 화제가 최근에 더 돼가지고 영화가, 걸출한 영화가 2편이 나왔죠. 그래서 김홍봉의 영화 그 출연 배우들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밀정에서 김홍봉 역할을 했던, 영화 밀정에서 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암살이죠. 영화 암살에서 의열단 단장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분장을 해서 그런지, 그죠? 다들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실제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그죠? 김홍봉. 김홍봉이 처음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23년 무렵에 그 제2차 대암살 파괴 작전, 그 영화 밀정의 주요한 내용이 됐던 그것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또는 한국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김홍봉이 누구냐 해가지고 관심이 초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3년도에 동아일보에 김홍봉의 사진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이 딱 떴어요. 이게 동아일보에
뜬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라고 써있고 21세 때 사진이라고 써있어요. 21세 때 사진. 21세 때 사진이면 거의 그 무렵 사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시기에 이상하죠. 왜? 좀 학생처럼 보이잖아요. 21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 그렇게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학생 때 찍은 사진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21세 때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3세 때 찍은 사진이 뒤에 이 사진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원봉의 얼굴이 나오죠. 이거하고는 좀 틀리죠. 보시면 여기가 김원봉입니다. 여기가 김원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 단원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겉에 이 모양의 폼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많이 봤던 그 서대문 형무소 기념관 가시면 벽 한 벽면에다가 다 이런 그 카드들 붙어 있죠. 요게 그래서 수형 카드, 흔히 수형 카드라고 알려졌는데 수형 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카드들도 있어요. 수형 카드라는 거는 왜 감옥에 갇혔을 때 정면 사진, 측면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수형 카드인데 요건 그런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진이 아니죠. 요 사진은 뭐냐면은 체포 수배용 사진이에요. 체포하겠다. 앞으로 체포하지 못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배용으로 만든 사진.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찰서에서 만들어서 각 경찰서에 배포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의열 단원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던 사진을 구해서 경찰들이 입수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추궁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김원봉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야? 누구죠? 이 사람 이름 뭐다? 네, 여기 위에도 써있죠? 보시면은 김기득, 이성우, 강세우 뭐 이런 사람들, 박재기 이런 사람들 막 써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 다 가리키면서 써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잡아야 될 사람 이렇게 수배용으로 만들어 놓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김원봉의 실제적인 얼굴이 알려진 게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30년 정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민족혁명당 활동 시절에 찍었던 사진. 다시 말하면 조선 의용대 대장일 때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의열단 단원들이 활동했던 김원봉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좀 사료를 적어왔습니다. 보시면은 김성숙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독립운동가이고 의열단 단원이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원봉은 굉장한 정열의 소유자였다. 동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사람을 설복시키고 설득시켜서 자기의 동지로 만들겠다고 한번 결심을 하면 며칠을 두고 싸워서라도 모든 정열을 쏟아서 뜻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이 죽는 곳에 뛰어들기를 겁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동지들이 그만큼 남으로 하여금 의욕을 내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했습니다. 이게 김원봉의 가장 큰 능력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산 많이 들어보셨죠? 김산. 장지락. 본명은 장지락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책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돌베개에서 나온 굉장한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을 겁니다. 이 장지락이라는 분이 독립운동 거의 평생을 했는데 이분도 의열단 젊은 시절에 의열단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원봉에 대해서 아리랑이라는 책에다가 회고한 내용이 있는데 김원봉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에게는 지극히 점잖고 친절했지만 지독히 잔인할 때도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 암살과 파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단원들을 보내서 폭탄 던지고 총을 쏘게 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고 친절하면서도 잔인한 면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고 있었어야만 사실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죽이라, 누구를 파괴하라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했던 것이 김산의 회고가 되겠습니다. 당시 일본
공안 당국의 평가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김홍봉이라는 사람 너무너무 잡고 싶어 했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뭐죠? 엄청난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한테 거는 거. 예, 현상금 막 걸어가지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보내가지고, 또는 중국 사람들 보내가지고 암살자들 고용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한번 보시면, 보기에 따라서는 제주 한인 독립운동자들은 전부 다 의열단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열단원이 정말 너무 활약을 잘하니까 다 의열단원처럼 의심이 된다는 거죠. 또 일면으로 보면 김원봉 한 명의 의열단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의열단이란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약하지 않고 모인 죽음을 무릅쓰는 불평배들의 집합단체다. 그래서 동단체의 전체 실상을 아는 사람은 김홍범밖에 없는 것 같다. 왜? 종무래기들은 많이 잡아봤던 거죠. 추궁을 했어요. 아무리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도 김홍봉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의열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김홍봉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평가를 보시면, 조선에 그치지 않고 일본도 목표권 내에 두고 정교한 폭통과 권총으로서 파괴 행위를 일삼는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괴롭혔다,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단체가 의열단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암살과 파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김산의 회고 중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김산의 말이 다 영화화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암살 밀정 나오기 전에 또 영화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은 검은 왜 자켓, 뭐죠? 그런 긴 자켓 입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의열단 단원들을 그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을 했고,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했다. 매일같이 적용 연습도 했다. 이 젊은이들은 독서도 했고,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임무에 걸맞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락도 했다.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었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의열 활동을 위해서 암살 파괴 행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명령만 떨어지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항상 명랑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것.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죽으러 가야 하므로 항상 심각함도 같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숙의 회고도 있습니다. 김성숙 뭐라고 회고했냐면, 그때 젊은 사람들은 서로 내가 먼저 죽으러 국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세였으니까 폭탄을 들고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뭐냐면은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국내로 한 번 나가려면 여비도 엄청 들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쉽게 나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가겠다는 사람을 모두 내보낼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뭐도 했다. 제비도 뽑았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제비도 뽑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자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의열단 안에는 그런 회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 1920년부터 26년 사이에 의열단 단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였던 암살 파괴 행위, 그거를 제가 쭉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대암살 파괴 계획, 미장폭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3년도에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영화 밀정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제2차 대인 암살 파괴 계획.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의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결단은 한두 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대암살, 제가 대암살 파괴라고 써놨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대암살 파괴예요. 여러 명을 동시에 보내고 그 폭탄과 총을 다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본의 기관, 일본의 그 수뇌부를 처단하는 그런 작전을 하려고 했던 단체가 의열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 2, 3 이게 근데 돈도 없고 폭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는 것, 폭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매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매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중간중간에 개인적인 의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의열단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게 제1차,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밀양폭탄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기네가 이 의열 단원들이 어떤 걸 하려고 했던지를 처음 알 수 있었던, 모양을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폭탄을 보내는데 폭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폭탄을 던질 사람들을 나중에 보내고 이런 식이에요. 한꺼번에 들고 가다가 들통나면 다 되니까 그걸 좀 나눠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밀양에다가 밀양에다 보내는 이유는 밀양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의열단 단원들의 많은 수가 밀양 출신이에요. 김원봉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밀양으로 이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가마에다가 폭탄을 숨겨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폭탄도 보시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13개, 권총 2정, 뭐 탄환 100발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밀양, 진영 이런 지역에다가 밀 반입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발대로 그 폭탄을 던질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여기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지형이 됐어요. 폭탄은 일단 벌써 들어갔고 사람들도 다 들어갔는데 이 선전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물을 같이 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선전물을 뿌려야 우리가 왜 폭탄을 던지는지, 왜 총을 쏘는지를 일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전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선전물의 인쇄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늦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밀정들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태석의 밀정 공작에 의해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폭탄을 발견한과 동시에 그 체포, 구속 이게 막 됐어요. 그래서 김태석 같은 경우에 일본의 이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친일 경찰이에요. 나중에 암살에서 영화 암살에서 마지막에 그 뭐냐면 내가 애국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그 인물이 하나 있었죠. 재판정에서 그 인물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 김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태석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때 당시에 경부였는데 경부였다가 경시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군수되고 뭐 참여관 되고 이렇게 꽤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막 밀정을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들 뿌락치 같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독립군 안에다가 독립 그런 운동자들 사이에 섞여놓고 그리고 자기도 마치 내가 경찰이긴 하지만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순간에 터뜨려서 쫙 일괄타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김태석이 나중에는 20년도에 누구를 잡죠? 강우규 의사를 잡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한, 그러니까 그런 공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경시가 되고 군수가 되고 참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친일 경찰에 걸려가지고 운 나쁘게도 곽재기라던가 이런 1차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1차 계획은 실패를 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진술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화가 났죠. 김원봉이. 다
다 붙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붙잡혀갔냐면 부산경찰서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이러는 거를 소식을 통해서 다 알거죠. 그러니까 김원봉이 되게 화가 나서 아까 표에 보시면 박재혁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부산경찰서에 가서 서장을 죽이고 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부산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골동품 장사인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서장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짐을 싸들고 가가지고는 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풀어 헤쳤어요. 뭐 하나 보여주고 좋지 않냐고, 뭐 하나 보여주고 하다가 폭탄을 턱 꺼내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다치고 그 서장도 폭사되고, 그래가지고는 이 서장은 얼마 안 있어서 죽고, 자기는 이제 치료를 해갖고 거의 다시 살아났는데 7일 동안 굶어가지고 7일 동안 굶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박재혁. 근데 김원봉 선생이 나중에 엄청 후회를 했대요. 자기가 이 순간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박재혁 의사를 보내가지고 복수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었고, 그러니까 그 경찰관 하나 죽이려고 내가 이 소중한 이 박재혁을 내가 잃었구나, 이런 후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젊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 나이가 굉장히 젊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원봉이 이제 초기에 그런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총독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총독부 폭탄을 던진 사람의 주인공은 김익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익상, 의열단 단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조선총독부를 공격하고 와라. 이때 당시에 조선총독부는 경복궁 앞에 있는 그 조선총독부가 아니고, 그거 짓기 전에 총독부, 그건 어디 있었냐면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 주변이 전부 다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돼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동, 충무로 일대가 다 일본인 마을이에요. 그 일본인 마을이 있고, 형성이 먼저 일본인 마을이 됐고, 일본인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다가 뭐냐면은 조선총독부도 짓고 영사관도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총독부가 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산에 김익상이 전기 수리기사로 가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막아. 그냥 허름한 그런 노동자 차림으로 가니까 아무도 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총독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간 거죠. 그래서 비석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창문에다가 폭탄 2발을 던졌어요. 그리고 유리창이 바다닥 깨졌겠죠? 근데 당시에 그 상황을 신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뭐냐면 창문이 깨지면서 뭔가 돌 같은 게 날라왔다. 돌 같은 게 날라와서 그 비석과 직원들이 뭐냐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폭탄인 걸 알고 빨리 내려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치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한 발이 안 터져요. 그런 여유가 있었던 이유가 한 발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한 발만 터졌어요. 두 개 던졌는데, 그 하나는 그 인사계인가 어딘가에 떨어져가지고 마룻바닥이 깨졌어요. 마룻바닥 깨지고 창문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바로 던지고 확인 안 하고, 결과를 확인 안 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뭐냐면 도주를 했죠. 도주를 하고 가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본 여성이 이제 그 국경을 넘을 때는 일본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마치 동행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이 사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일본어가 능숙했어요. 일본어도. 그래서 일본인처럼 가장해도 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붙잡지 못하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폭탄 터지고 나니까 조선총독부에 폭탄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사람은 안 죽었어도. 그러니까 비상선을 막 치고 경찰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검문 검색하고 했는데 벌써 빠져나간 다음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 분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잡아들이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 붙잡아들여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범인이 수십 명이 나왔어요.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다 본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했다. 그래가지고는 수십 명인데, 그 중에서 진범은 옷 잡은 상태로 끝난 사건. 이게 조선총독부 폭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조선총독부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총독부 건물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게 남산에 있었던 총독부 건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했던 사건이 상해에서 육군 대장이었던 다나카라는 사람을 저격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도 똑같이 김익상은 한번 성공을 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상을 보면 1번으로 세웠을 거예요. 네. 아니다. 1번이 오성윤이네요. 오성윤 세우고. 그 다음에 김익상, 이종환. 이 세 명이 뭐냐면 차례차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성윤과 김익상은 총을 들고 있었고, 이종환은 폭탄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뭐냐면, 1차로 오성윤이 사격하고 실패하면 두 번째 김익상이 쏘고, 그 다음에 실패하면 폭탄을 던지는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나카가 해안에서 딱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저격을 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오성윤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쐈는데 순식간에 그 바로 옆에 있던 여성, 그러니까 배에서 내렸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이 순식간에 그 다나카 앞을 가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총은 다나카를 보고 쐈는데 총을 맞은 사람은 그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못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나카가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막 뛰니까 김일상이 뛰면서 총을 쐈는데 그게 이제 불발, 그러니까 옆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못 맞췄고, 그렇게 도망가는 걸 이종함이 보고 폭탄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미군, 그때 당시에 같이 배에서 내렸던 미군이 뭐냐면 발로 차가지고 그거를 부둣가에다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요 사건 일으키긴 했으나 민간인을 죽이는 걸로 끝이 나버린 그 사건이 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비판을 하기 시작했냐면 상해 인정 사람들 막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제대로 했어야지 제대로 못해가지고 민간인을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나 비판을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세에 이제 의열단이 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빠진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인물들 다 유명한 인물들이라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김익상과 오성윤이 붙잡혔어요. 이 사람은 도망갔고 이종함은 잘 도망다녀요. 잘 도망가고 안 잡혔어요. 나중에 30몇 년도인가에 잡혔어요. 20몇 년인가 30몇 년 국내에서 잡혔어요. 국내 자입했다. 이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되게 신기한 건요. 이때 당시에 같이 붙잡혔던 일본 사람을 꼬셔가지고요. 탈옥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오성윤이 도망가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오성윤이 누구냐? 계속 독립운동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조국광복회의 단체에서 굉장히 높은 직함을 해요. 조국광복회가 누군지 뭔지 아시죠? 김일성이 만들었던 단체예요. 만주에다가 거기에 이 오성윤이 거의 뭐냐면 대표 바로 밑에 뭐 이 정도 그런 위치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의열당 활동하다가 공산주의자로 전향해서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김일성과 함께 조국광복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40년 정도 되면 만주에 있는 그런 빨치산 부대, 그런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해마다 겨울마다 대규모 토벌대를 꾸려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겨울에 추운 날
산을 막 널뛰듯이 하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30년대 가면 40년대 가면 이 사람이 40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 추위를 못 견딘 거죠. 그리고 추위만 문제가 아니고 그 배고픔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만주 빨치산 중에서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신체가 못 견디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해가지고 뭐냐면 김일성 부대 위치도 좀 불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갖고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그 독립운동에서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생애가 불분명한데 북한에 갔다는 설이 있고 북한으로 귀국을 했다는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설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 오성윤을 나중에 찾았다는 거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일 그 행위를 숨기고 동네에서 동네 반장 뭐 이런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김일성한테 소환돼서 뭐냐면 김일성이 예전에 그 정 때문에 뭐 크게 처벌하지는 않고 풀어졌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뭐가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사람이 오성윤 탈옥에도 유명했고 엄청나게 잘 싸웠던 사람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익상은 붙잡혀가지고 탈옥하는 데는 실패했고 뭐냐면 끝까지 20년형 다 채우고 풀려났는데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행적이 무용해졌어요.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은 일본 애들이 계속 감시를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그런 놈들이 뭔가 어떻게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익상은 안타깝게도 운동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열단이 수세에 몰려서 이제 야심차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단의 그 투쟁 의미를 다시 그 좀 정립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싸우겠다 이런 걸 준비해서 했던 것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거는 누가 쓰신지 아시죠? 신채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채호가 써준 거죠. 그래서 보면 글이 워낙에 좋습니다. 좀 어려운 한자말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읽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막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래서 뭐냐면 순식간에 조선혁명선언을 읽고 의열단 단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200~300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열단이 수세에 몰렸다가 그 의열단을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조선혁명선언. 보시면 어떻게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대본부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과 암살과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포부죠. 암살과 파괴로서 내가 일본 애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일체 제도를 완전히 거부해서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지 못하고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선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유의 조선에 자유의 조선 민중의 경제에 민중적인 사회에 민중적인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이족 통치, 일본 통치의 약탈 제도를 깨부실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을 깨부실 거고 그 다음에 노예적인 문화 사상을 타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거 사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막 사람들이 갔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을 뜨겁게 했던 건데,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정리를 간단히 하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민중 직접 혁명이라는 거예요. 민중 직접 혁명. 민중이 스스로 민중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선각자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암살과 파괴 행위로서 민중을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각자가 누구냐면 자기들이에요. 의열단. 의열단이 그래서 암살과 파괴를 하는 거예요. 암살과 파괴를 하면 그걸 보고 민중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각성해서 민중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날 거다. 지금 보면 그렇게 막 현실적이진 않죠. 현실적이진 않은데 요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암살 파괴하는 거고, 암살 파괴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정리만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확 뜨겁게 달아올라서 의열단에 다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대규모 투쟁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영화 밀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화 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화 밀정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그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이런 사건이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영화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실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이 있지만 그 과장 부분만 제거하고 나면 실제 역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제2차 암살 파괴 계획을 시작하는데, 이건 대규모 계획이에요. 그래서 폭탄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총동원해가지고 조선에다 보낼 거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선 총독부와 조선에 있는 일본 관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의열단 단원들이 공산주의자들. 의열단 단원들이 원래는 처음 시작은 민족주의자들이죠. 민족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암살 파괴하면서 조선혁명선언 이런 거 준비하면서 각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나키스트들도 막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퀄 공산주의냐, 이게 아니거든요.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주의는 그 중에 하나가 무정부주의자들도 사회주의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회를 우선하는 거를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그런 사회주의 계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사회를 꿈꾸는. 그런데 그 공산사회를 꿈꾸지 않고 정부가 아예 없는 아주 완전 평등한 세상, 이런 걸 꿈꿨던 사람이 무정부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민족주의자들로 시작했다가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아나키스트화 되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아나키스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열단 단원들은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이 섞여 있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상해에는 두 가지 파벌의 공산주의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상해파 공산주의자, 하나는 이르크츠크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개의 사람들이 다 의열단에 투신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의열단이 그만큼 잘 싸우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산주의자들이지만 의열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해파 공산주의자들도 들어오고 이르크츠크파 공산주의자들도 들어오는데, 특히 이 계획은 이르크츠크파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한, 김시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영화 속에 공유가 김시연이에요. 공유 아시죠? 배우? 그 공유가 김시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출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계획에 참여를 했고 폭탄 수송의 책임을 맡았어요. 이 사람들이 국내까지 그 상해에 있던 폭탄을 국내에까지 이송하는 책임을 이 두 사람이 맡는데, 제일 처음에 맡았던 사람은 김한이고요. 김한이 나중에 체포되면서 이 책임이 김시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돈은 어디서 났느냐? 돈은 이때 의열단이 가장 풍부하게 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닌 자금이라고 하는 게 레닌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해졌는데요. 이 중에서 4만 루블, 한 단체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돈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이 레닌 자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분란을 엄청나게 일으켰던 게 이 레닌 자금이에요. 레닌 자금은 어떤 거냐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총책임자인 이동희가 당시에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기도 했거든요. 그 국무총리였던 이동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닌을 만났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레닌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혁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건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레닌이 좋다 하면서 거액의 돈을 쾌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혁명을, 자기네가 러시아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 국들도 혁명을 같이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혁명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공산당한테 준 거예요. 상해파 고려공산당. 그래갖고 100만 루블을 줬는데, 당시에 100만 루블을 혁명 직후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돼가지고요. 종이 돈으로는 못 줘요. 왜냐하면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줬냐면 금괴로 줬어요. 금괴로. 그래갖고 이게 금괴가 한 번에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의 분량이래요. 100만 루블이. 그래가지고는 수레가 뭐 몇 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못 가져가니까 요걸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20만 루블, 한 번은 뭐 40만 루블. 그러니까 처음에는 40만 루블이 들어오고 한 번은 20만 루블이 들어왔는데, 그 40만 루블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 왜 난리가 났냐면 이 사람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무총리이기도 하잖아요.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게 비밀로 들어올 수 없는 돈이잖아. 수레로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상해파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레닌이 줬다는데 그거 너 국무총리 하는 것 때문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이 다 그 돈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동희는 입장이 틀린 거죠. 이거는 내가 공산혁명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받아온 돈인데 왜 내가 너네랑 같이 써야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분란이 됐어요. 그래갖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동희의 바로 밑에 있는 오른팔, 사람 이름 지금 생각날똥말똥 하네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외자인데, 두 글자 외자인데, 누군지 생각 안 나네요. 그 사람을 백주 대낮에 암살을 했어요. 임시정부 쪽 사람들. 누가 시켰을까요? 시킨 사람은 명확하죠. 경무국장이 시켰겠죠. 당시에 그 임시정부 경무국장. 이 경무국장은 누구?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 김구가 사람들 보내가지고 백주대낮에 암살했어요. 그래갖고 막 피가 막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났대. 4명이 같이 걸어갔는데 그 사람만 딱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암살을 하고. 그래서 공산 쪽에서 공산 계열하고 그 민족주의 계열이 그렇게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희가 임시정부를 탈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돈이 이 레닌 자금. 근데 이 레닌 자금이 2번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두 번째 들어온 돈이 20만 루블. 그리고 이 20만 루블을 들어왔는데 이때 그 상해파 공산당원이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돈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난 걸 알았잖아요.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자기네만 쓸 수 없으니까 다 준 거예요. 다.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이 20만 루블을 안 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썼대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부터 해가지고 각종 단체들, 투쟁 단체들이 다 썼는데 그 단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던 일개 단체로서 가장 돈을 많이 받았던 단체가 의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열단이 그 중에 4만 루블을 받아서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폭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요 폭탄 개발할 때 운 좋게 그 체코 사람인가 그 망명객이 상해에 있었어서 폭탄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마잘이라고 써 있어요. 마잘이라는 사람. 근데 발음이 실제 발음하고 들리는 대로 아마 썼을 거예요. 마잘. 그런데 마자르일지 뭐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자알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문에는. 마자알이라고 하는 헝가리인이고요. 헝가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 개발해가지고 엄청 성능 좋은 폭탄을 개발을 했어요. 나중에 이 폭탄을 그 일본 애들이 실험을 하는데요. 엄청 파괴력이 대단한 거죠. 막 다리까지 폭파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 게 보도에 실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만을 국내에다가 보냈는데 그 기만이 체포가 됐어요. 갑자기. 그 체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 때문에. 종로경찰서가 그때 폭탄에 터져가지고 사람이 누군가가 던져서 창문 옆에 창문이 깨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막 다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종로경찰서 폭탄 던진 사람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김상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 근데 김상욱도 의열단 단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과정에서 의열단이 정말 폭탄을 던졌을까?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대규모 폭탄을 준비하고 있는 폭탄 사건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지금 폭탄을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폭탄 사건이 터지면은 수사가 엄청 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잠입해 있던 기만이 붙잡혔어요.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의열단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일본 경찰들도 당시에 김상욱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면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으로 김상욱이 엄청 열심히 쏘면서 도망다니면서 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완전히 묻혔어요. 누가 한지 모르는 사건. 종로경찰서 폭탄 사건은 지금도 애매모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이 사건 때문에 김상욱이 죽었으니까 김상욱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정 영화 초기에 보시면 막 그 한 명이 도망다니면서 막 총 쏘고 지붕을 막 날아다니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김상욱이에요. 김상욱이 도심 총격전 끝에 한번 붙잡힐 뻔 했다가 막 도망다녀가지고 저희 연구소, 민족문제 연구소에 있는 청파동 그 인근에 그 후암동이라고 있어요. 남산 바로 밑에. 그 후암동을 막 건너뛰기 하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붙잡혔던 곳이 후암동. 총격을 당한 곳이. 그런데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 얼마나 열렬한 사람이냐, 당시 신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최후가 그려져 있어요. 최후가 총을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많은 총알을 맞았는데도 놓지 않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예, 그 최후의 모습이 그 신문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열렬하게 싸웠던 분이 이제 김상욱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건 때문에 책임자가 통 날아가 버렸어요. 김한이 체포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역할이 김시연한테 넘어가는 거. 배우 공유가 했던 김시연한테 넘어가게 됐던 거고요. 이 김시연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던 경찰 황옥에게 그 폭탄을 같이 옮겨달라는 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 경찰인데 믿을만 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김시연이 황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황옥을 한테 부탁을 했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열단의 승인을.
그러니까 의열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황옥을 천진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김홍봉을 직접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황옥이 직접 만나가지고 김홍봉을 만나는데 영화 속에도 그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봉하고 황옥이 만나는 장면들 다 그려져 있는데 술 마시면서 막 그 사람 마음 떠보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거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때 황옥이 혼자 오는 건 아니고 하시모토라고 하는 아주 독하게 생겼던 영화 속에서 굉장히 독했던 그 경찰, 일본 경찰 그 사람이랑 같이 오는데 이 사람은 경부보고 황옥은 그때 당시 경부예요. 그러니까 황옥이 더 높은 사람이죠. 경부보 하시모토 그 사람과 같이 동행을 갖고 아마도 이 하시모토가 감시용으로 따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여하튼 황옥과 하시모토가 왔고 이 하시모토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굉장히 역사 속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이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 나오냐면 3.1운동 때 그러니까 그 전 시기죠. 요거 전 시기에 3.1운동 때도 개성경찰서 경부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랑 친했냐면 윤치호랑 친했던 거예요. 윤치호가 개성의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성 지역에 있는 경찰서 사람들하고 여러 번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윤치호는 평생 영어로 일기를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일기가 다 번역이 돼서 최근에 국사편찬위원회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록에 하시모토가 3번인가 나옵니다. 하시모토 이름이 3번이 나오는데 여하튼 나중에 관심이 가시면 윤치호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하시모토를 따돌리고 아까 김홍봉을 만났고 황옥이 그래서 의열단에 가입을 하고 같이 활동하기로 지가 경찰이면서 같이 활동하기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황옥이 밀정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영화 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황옥이 밀정이라는 사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일본이 밀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잠깐 설명드리려고 적어보긴 했는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밀정을 여러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는 정부, 그다음에 외무성, 조선총독부 이런 애들이 했다는 거. 군부도 했어요. 군에서도 밀정을 스스로 막 자기네들이 했다는 거고요. 우리 그 영화 밀정에 나오는 황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총독부가 파견한 사람. 조선총독부가 파견을 했는데 조선총독부가 아주 고위 관료를 밀정의 책임자로 파견을 해요. 그리고는 그걸 소속을 어디로 만드냐면 각 지방 영사관에 소속을 시켜요. 근데 원래 소속은 조선총독부 소속이고 영사관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 거예요. 그 영사관 파견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총독부 파견원이에요. 이 총독부 파견원은 굉장히 높은 인물이에요. 5급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밑에 그 통역하는 사람들, 조선인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경찰일 수도 있고 통역일 수도, 통역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같이 영사에 속해가지고 영사관에 속해가지고 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을 부려서 현지에서 또 밀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정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영화 속에서 그 대표적으로 책으로 나쁜 놈으로 나왔던 그죠? 황옥의 상관으로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실제 누구냐면 이 사람이네요. 경기도 경찰국 고등과장 히가시라는 사람이에요. 히가시. 영화 속에서 히가시라는 이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할 때 좋더라고요. 직접 똑같은 이름을 써주니까 영화에서. 히가시 실제 인물이에요. 히가시. 이 사람은 가짜지만 배우지만 히가시라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위에는 경무국장 마루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모토라고 하는 경무국 보안과장이고
그 밑에 경기도 경찰부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히가시. 이 히가시가 뭐냐면 그 밑에 그 누구냐면 그 황옥이라던가 이런 개성경찰서 경부고 하시모토를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고등경찰이에요. 다시 말하면 밀정을 자기가 직접 부려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만 때려잡는 그런 사람들이 고등경찰. 이 고등경찰을 관리하는 사람이 히가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히가시 위에 경기도 경찰부장이 있고 경무국 보안과장이 밀정을 총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 조선총독부의 최고 경찰 총수가 경무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쭉 돼 있었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히가시 말고 누구죠? 하시모토라고 하는 그 개성경찰서 경부보인데, 요 사람 순서 당시에 그 위치 뭐죠? 직위 순서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제일 낮은 계급이 순사보는 대부분 조선인들이 많았어요. 순사보, 그다음 순사부장, 경부보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부, 경시, 그다음 사무관, 그 위에는 그냥 사무관으로 통칭해요. 그래서 보시면 경부가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조선 사람들 꽤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경부가. 그래서 경부까지 가면 굉장히 높은 직함이고 공이 많은 사람들만 경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경부에서 경시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5급 공무원의 시작은 왜 차이가 나냐면 이때부터 5급 공무원을 뭐라고 했죠? 좀 높게 치는 거죠. 그래서 고시를 패스하면 처음 시작하는 직급이 5급이에요. 그러니까 6급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6급에서 5급 넘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경부에서 경시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데 경시에서 사무관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네,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관 가는 건. 그래서 조선인들 중에서 경시는 있지만 사무관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직급이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경무국장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황옥이 그럼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밀정이 됐느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황옥 문경 출신이고요. 경북 문경 출신이고 신교육을 일단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교육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어에 아주 일찌감치 능숙했다.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에서 출세하려면 일어에 잘해야 되는 거죠. 해방 이후에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고 일제 시기에는 일어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를 잘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일어 실력을 통해서 1909년 거의 나라 망할 무렵이죠. 통감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벌써 일본이 다 알아서 할 시절이에요. 그 일본이 알아서 할 시절에 뭐가 됐냐면 통역관이 됐어요. 어디에? 재판소에 서기 겸 통역관이 됐고요. 이게 이제 10년이 되면 직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냐면 통역생이 돼요. 통역생.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통역하는 건데 당시에 그 통역생들이 통역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제 시기에 조선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직급 중에 하나가 이 통역생들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상태에 지만 알아들으니까 지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게 이 통역생을 잘못 만나면은 막 죄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통역생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통역생을 했다. 황옥이. 그리고는 이 사람이 12년부터 19년 사이에 송화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했는데 이게 소속이 살짝 바뀌어요. 그냥 재판소였다가 검사국 서기가 되죠. 검사국 서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조금 경력이 바뀌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상해로 갑니다. 상해. 이 사람이 상해에 나타나요. 황옥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황옥이 등장하는 보고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황옥의 보고서. 이게 황옥이 쓴 건 아니고 황옥의 상관이 보낸 상해 파견원, 아까 총독부 파견원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 파견원이 보낸 그 밀정을 총책임지는 그 사람이 보낸 보고서입니다. 독립운동, 3.1운동 크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해에 막 갑자기 조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종래 약 1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이 발발한 이래 각 방면에서 모이는 자가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현재 약 500명으로 늘어났다. 이전에 고용했던 조선인은 독립운동자들의 위협 때문에 사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다 깨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거예요. 정보가 두절이 됐다. 본인이 지금 조선에서 이 상해에 도착한 이래 열심히 정탐 중이다. 라고 하면서 보고서 썼는데, 동행한 밀정 한경수는 이라고 써있어요. 동행한 밀정 한경수는 이 독립단 내에 청년단을 지금 조직해가지고 조선인들의 호구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곧 상해 조선인의 이름을, 씨명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벌써 상해에 있는 그 임시정부 안에 조직 안에 얘가 투입이 돼가지고 얘가 지금 호구 조사하고 다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등장해. 황옥이. 황옥은 상륙한 이래 다시 같이 오는 놈이죠. 얘도 같이 온 거죠. 황옥은 독립사무소 2층에 가가지고 과경론에 편승해서 교묘히 뭐냐면은 채용이 되겠다. 그래서 점차 진상을 소상히 알 기회를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다음에 안창호가 곧 상해로 온다는데 그 상해에는 황옥의 정보와 황경순의 정보가 일치함으로 확실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써있어요. 정보를 얘네들이 황경순하고 황옥이 안창호가 들어온다더라 라는 얘기를 보고를 해준 거니까 그거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마 맞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안창호 언제 들어왔냐면 5월달에 들어왔어요. 5월달에. 그래서 요렇게 밀정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 밀정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황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옥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요, 밀정으로 활동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19년 어느 무렵에 들통이 나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가지고요 다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경찰부 경부로 특채가 됐어요. 순식간에 경부가 됐어요. 특채가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경찰관으로 활동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23년도의 일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대규모 암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황옥은 그래서 그렇게 밀정 행위를 경찰이 됐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황옥이 두 번째 한 일은 경찰이 된 다음에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극동민족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모스크바에 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 민족주의자들도 다 가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도에 일이 그 개최가 됐는데 이때 미국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19년, 20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미국을 기대했는데 미국이 전혀 뭐냐면은 그 파리 강화회의나 이런 데서 한국 편을 안 들어주던 말이죠. 그러니까 실망을 막 하니까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런 민족대회를 연다니까 대규모로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극동민족대회에 가장 다수가 참여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때 여운형 선생을 비롯해서 김규식 이런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다 이때 여기 가가지고 그 연설하고 그렇게 했던 대회가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 근데 이 극동민족대회를 조사하라고 황옥한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황옥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냥 직접 이르크트스크 고려공산당에 들어갔어요. 가입을 해버렸어요. 되게 황당하죠? 경찰이. 자기가 그냥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르크트스크 고려공산당이 이거는 해외에 있는 거니까 상해에 있는 거거든요. 상해가 더 많은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지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선에 만드는 국내부라는 지부, 국내 지부를 만들 때 이 황옥이 거기에 간부가 돼버려요. 간부.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을 막 뽑아. 그래갖고 이 사람들한테 돈까지 지어줘. 총독부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총독부 돈을 이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통행증이 필요했거든요. 당시에 국경을 넘으려면. 그 통행증도 다 발급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 모스크바 극동민족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황옥이 했어요. 일정 황옥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 돈 받아가지고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그 돈 받아서 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김재봉도 있어요. 김재봉이 어떤 사람이냐? 25년도에 조선공산당 창립됐을 때 책임비서가 김재봉이에요. 김재봉을 만주로 보낸 사람이, 모스크바로 보낸 사람이 황옥이라는 되게 황당한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캐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일본 조선 총독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황옥이 김시현도 극동민족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여비와 여행증도 다 챙겨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냐면 김시현은 찰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황옥은 경찰이긴 하지만 이르크트스크 고려공산당 당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주도하는 제2차 대암살 파괴 작전에 황옥을 끌어들인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화 속에 나왔던 황옥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얼굴은 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조금 비슷해 보이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시영 보셔야죠. 김시영 엄청 잘생겼어요. 김시영, 그죠? 별로가요? 네, 여하튼 공유랑 뭐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김시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시현 의열단 단원이기도 하면서 이르크트스크 고려공산당 당원이기도 했던 김시현, 이 사람이 폭탄 운송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폭탄을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폭탄 이동 경로가 상해부터 서울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보시면 천진을 거쳐서 안동현, 신의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폭탄 양이 엄청 많았거든요. 대부분의 폭탄은 바로 상해에서 안동현까지 배로 붙여요. 배로 붙인 다음에 이륙양행이라고 그때 당시에 쇼라고 하는 영국 아일랜드 사람인가 뭐 그래요.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엄청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륙양행의 그 배편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폭탄 대부분을 운송을 해서 안동현까지 왔어요. 이 안동이 지금의 단둥이에요. 단둥. 중국의 단둥. 신의주 바로 건너편에 있는 단둥. 그 단둥에 폭탄을 다 한꺼번에 보냈고, 일부는 개인이 소지한 다음에 그 철도로 운송을 했는데 상해부터 천진까지 뭐냐면 김원봉부터 해가지고 온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영화 속에 보면 요 장면 나오죠? 기차로 하는 장면 나오죠. 요 장면이 아까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폭탄 이거를 가족처럼 또는 부부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요. 그 마잘하고 폭탄 만들어준 마잘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현계옥이 마치 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여기에 조노테테라는 중국인 노인 여성도 같이 도와줘, 가족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폭탄을 운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운송하는 게 폭탄뿐만이 아니고 선전문까지. 우리가 1차 때 선전문 늦게 보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전문도 다 인쇄를 동시에 해요. 그래가지고 선전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조선 혁명선언 그거
그 소규모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이 제목으로 조선총독부 각 강공리에게라고 하면서 너네들 친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행동을 멈추고 우리를 따르라 그런 식의 그런 그 경고문 하나 써가지고 그래갖고 요런 거 인쇄해가지고 다 같이 가져간 거예요. 대단하죠? 뭐 보시면 막 대형 폭탄, 그 다음에 이거에 들어가는 뇌관, 그 다음에 뭐냐면 소형 폭탄에다가 불 내는 소형 폭탄, 그 다음에 암살용 소형 폭탄,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권총에다가 막 실탄에다가 이렇게 가져갔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이고요. 이게 영화 속의 형계옥, 그리고 실제 인물은 이 형계옥이에요. 형계옥은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 근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독립운동가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에 빠진 독립운동가가 누구냐면 현진건의 형, 소설가 현진건 아시죠? 빈처 뭐 이런 거 썼던 소설가, 그 현진건의 형인 현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현정건과 사랑에 빠져서 상해로 왔어요. 그리고 상해로 와서는 뭐 현정건이랑 그렇게 잘 안 됐나 봐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그냥 독립운동에 다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의열단 투신해가지고 의열단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이분. 나중에 이분 어디까지 알려져 있냐면 모스크바의 그 무슨 대학 있죠? 그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고, 그래서 여하튼 공산주의자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폭탄 운송하는데 그 도움 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폭탄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안동현까지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둥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단둥에서 신우주를 거쳐서 서울까지 보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국경을 넘는데 그 국경을 넘을 때 크게 행사를 하나 해요. 조선일보가 당시에 그때 바로 직전에 안동현에다가 지국을 설치를 했는데 그 지국을 설치를 축하하는 연회를 크게 벌려가지고 이때 당시에 일본 관리들, 영사관 직원들, 그 다음 부영사였던 김우영 같은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크게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1차를 시작은 안동현에서 시작을 했는데 2차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신우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안동현에서 하고 2차는 신우주에서 하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능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리적인 감각이, 우리는 북한 지역은 지리적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안동에서 이렇게 신우주까지 1차, 2차를 할 수 있나?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발견했어요. 신우주와 단둥이 이렇게 가까웠던 거예요. 보세요. 여기가 단둥이고요. 여기가 신우주예요. 신우주. 다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압록강 철교. 이게 이제 철교가 지금은 2개죠. 그래서 이게 한국전쟁 당시, 6.25 전쟁 당시에 깨진 거. 이거 그대로 뒀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요 다리로 건너겠죠. 그래서 1차를 여기서 하고 2차는 여기서 했던 거예요. 요거를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 관리들은 자동차로 2차를 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인력거로 조선인들은 인력거로 이제 2차로 하러 가는데 그 인력거 밑에다 폭탄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거 밑에다가 폭탄을 숨겨가지고 국경을 넘는데 성공을 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우주에서 다시 철도편으로, 철도 화물편으로 또는 직접 이렇게 운송해가지고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드라마틱하죠? 네, 요게 이제 다 역사 속에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재현한 거.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화가 되는 거서 일정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거죠. 들통이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들통이 안 날 리가 없죠. 왜냐? 그 밀정 황옥이 조직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하튼 들통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들통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났는데요. 황옥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 황옥이 폭탄 중의 일부를 그냥 조선 총독부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김시현한테 슬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으니 그 폭탄을 넘기자. 그러니까 이 김시현이 그때 탁 정신이 파득 들면서 황옥이 지금 밀정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포기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증언이 김시현의 증언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황옥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다 개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폭탄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국경 지역부터 의심이 시작이 됐어요. 국경을 넘을 때 그 안동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국경 너머에 있는 평안북도 경찰부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수사를 했고, 황옥이 좀 의심스럽다, 황옥이랑 같이 다니는 놈들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신의주에 단둥에 남겨놨던 폭탄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사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평북에서 먼저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경찰국하고 경무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반에 그 평북에서 계속 의심스럽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거는 지금 황옥이 작전을 하고 있다, 황옥이 지금 의열단 단원들하고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 당원들을 다 꼬셔가지고 지금 국내로 폭탄을 들고 들어오고 있는 공작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 다 들어오면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평안북도 경찰부를 가만히 있으라고 위안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발령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전이라는 게 보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황옥이 그러한 보고를 계속 조선 총독부하고 하고 있었던 거고, 조선 총독부의 경찰들이 경무국과 경기도 경찰부가 지금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평안북도 경찰부가 눈치 없이 막 수사를, 아직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수사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다가 평북에서 황옥을 의심하면서 그냥 터뜨려버린 거예요. 경찰들은 지가 잡으면 장땡이잖아요. 왜 지가 잡아야 승진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붙은 거죠. 평안북도 경찰부하고 경기도 경찰부가. 그래가지고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냥 사건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북에서 먼저 터지니까 경기도 경찰부도 이거 좀 더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자기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터뜨려가지고 황옥한테 대라고 한 거죠. 폭탄 어딨냐고 대라고 했는데, 얘가 주섬주섬 계속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안 한 거죠, 황옥이. 그리고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동생을 보내가지고 김시현을 도망가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통이 나가지고 뭐냐면은 이 황옥이 이놈이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돼서 다 그냥 일망타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황옥이 주범이 됐어요. 주범. 그래서 김시현하고 황옥이 10년을 받았고요, 재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 8년, 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건을 완전히 김시현과 황옥이 벌린 일로 총독부가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 재판을 갔던 당시의 사진, 이게 황옥이고 이게 김시현. 김시현이 얼마나 고문을 당했으면 그 사진이 흐릿한데도 굉장히 피폐한 모습이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고문을 이때 당시에 이분이 총 3번인가 4번인가 체포를 당하는데요, 평생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백을 안 하려고 혀를 깨물어가지고 도중에, 언제 깨물었는지는 모르는데 그 혀를 깨물어서 나중에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그래서 그랬던 분이에요. 김시현 이런 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황옥이 재판 때 일본 경찰들이 자기를 완전 주범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거 빼고 사실 천진에서 김원봉하고 장건상을 만났는데 종로서의 일은 종로서에서 폭탄 사건 그 일은 맹호단에서 한 일이라고 의열단이 얘기를 해줬다. 김원봉이가. 근데 처음에는 또 김원봉이가 폭탄을 직접 보낸 듯한 게도 말을 했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폭탄을 조선으로 자기가 직접 옮겨주면 나중에 이런 조사까지도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김원봉을 잡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김원봉을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당시에 그 상해에 프랑스 조계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거 김원봉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지원 부대도 없는 상태에서 붙잡았을 때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잡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뭐냐면 붙잡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변명도 막 하는 거지. 그런 변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 보세요. 경성에 들어온 폭탄은 모두 내 손에 들어왔는데 상해에서 실행자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야. 폭탄을 던질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다가 모두 잡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천재. 그래서 중간중간에 왜 혐의를 풀지 않았느냐 하고 했더니 혐의를 풀려면 전체를 다 잡는 게 좋은데 일부만 검거해가지고는 내가 혐의를 다 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다 체포를 하려고 내가 비밀로 할 건 비밀로 하고 그 다음에 김시현은 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울먹울먹 하는 게 있는데 최후 진술 울먹울먹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눈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기자가 쓴 거예요. 최후 진술을. 방금 울 듯한 금방이라도 울 듯한 태도로 자기가 천장에 출장을 하였다가 경찰부에 돌아와가지고 부장하고 과장들에게 엄청 책망을 당하고 자기의 심사를 알아주지 못함에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 마음은 변치 않고 이번 사건을 교묘히 운영해서 대대적으로 검거를 하면 내가 얘네들한테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경시까지도 승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내가 끝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거를 나를 공범자라고 하니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최후 진술을 한 거죠.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작전을 해가지고 의열단원들을 끌어들였고 국내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해서 했다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 이게 사실 경찰이 작전을 짠 거잖아요. 그래갖고 없는 독립운동을 지가 독립운동을 만든 거잖아. 독립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시 조선일보 사설에 뭐라고 나냐면 경찰이 한국의 독립운동 기관이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을 꾸며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체포하는 게 무슨 경찰이냐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당시에 그 후세 다츠지라고 조선인들을 변호해줬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인권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 변호사가 황옥 사건의 본질은 한국인의 독립사상을 이용해서 당국이 벌인 스파이 연극이었다라고 평가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밀정을 동원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내서 체포까지 가는 그런 어떤 조작극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다 사표습니다.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이런 애들 다 사표어요. 통과될까요? 당연히 수리는 안 됐어요. 액션이죠, 액션 한번 취해준 거죠. 여론이 나빠지니까 액션을 한번 취하고 수리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김시현 어떻게 됐는지, 황호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정리할게요. 김시현은 그 체포되고 감옥 생활 다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출감하자마자 바로 또 탈출을 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시현. 그래가지고 또 독립운동 또 해요. 망명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45년까지 26년간 독립운동을 해요. 26년간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4번이 체포가 됐어. 근데 수용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13년이에요. 13년. 그러니까 26년 중에 반 이상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싸웠던 사람이 김시현이다. 그 공유가 참 대단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풀려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국회의원, 한민당, 한국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 전쟁 때 이승만 암살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특이했던 인물이 김시현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옥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그 병이 있어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다시 수감됐다가 추록을 했어요. 뭔가 조금 애매한가 싶죠? 왜냐면 끝까지 근데 원래 그 일본 사람들이 병 같은 걸로 형 집행정지 거의 안 주거든요. 거의 죽을 똥 살 똥 돼야 형 집행정지 주는데 이런 거 주니까 좀 이상하다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1929년 2월에 가출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복귀하지 못했어요, 경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가출옥 될 때만 해도 뭔가 좀 있지 않나 의심이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경찰로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밀정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게 됐던 거고, 뭐 독립운동은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다음에는 좀 잘 산 부분이 좀 있어요. 독립운동가 활동했던 사람들이랑 친했어요. 그 이후의 삶이. 그래서 주변에 도와줬다는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랑 일본한테는 완전히 팽을 당한 거고 그 이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랑 이렇게 도움 얻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나중에 해방 후에 해방 후에도 김시현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보여요. 김시현이랑 같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이런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보이고, 반민특위가 딱 일어났을 때 김태석에게 불리한 증언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밀정하는 그 시절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김태석한테 불리한 증언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때 안타깝게 납북이 돼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시현, 황옥. 그러니까 요 황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분을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될지 밀정이라고 해야 될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 평가들이 있는데요. 평가. 동정 여론이 더 많았어요. 동정 여론이. 사건 직후에 황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작전을 해가지고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지만, 자기 입으로 폭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10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완전 독립운동가로서 처벌을 당하니까 황옥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잡지들에 황옥을 독립운동가로 막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요. 그리고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의열 단원 중에 한 명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붙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홍가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김원봉의 전언을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자료로 나가 있는데 보시면 김원봉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황옥한테. 황옥을 얘기하면서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이나 과거에 의열 단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불행히 관원에 체포된 아주 애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황옥 때문에 이렇게 다 붙잡힌 걸 알았을 때에는 조선의열단 본부에서 직접 조선일보에 막 소식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이 황옥을 처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시점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애련한 자라고 김원봉이 평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태원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박태원.
그 박태원이가 해방 후에 김원봉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의열단에 대해서 쓴 책이 약상과 의열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의열단을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차 사료예요. 첫 번째 사료가 요거예요. 근데 이 약상과 의열단의 황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황옥은 밀정이라고 해서 세상에 황옥이 자기가 스스로 밀정이라고 세상의 비난을 자초한 것은 의열단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김원봉이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좀 숨겨준 부분도 있었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해방 후에 박태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거고, 박태원이 그 얘기를 그렇게 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61년도에 김시연의 회고가 남아있는데, 그 김시연도 황옥을 저명한 독립운동가라고 회고를 해놨어요. 유석현이라고 같이 이제 국내에서 만주 가고 상해 가고 상해에서 다시 같이 들어왔던 인물이 유석현이라고 아주 가까웠던 인물인데, 이 인물 의열단 단원인데요. 이 사람도 회고를 해놨는데, 이 사람은 더 과하게 해놨어요. 원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투신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르는 거죠. 여하튼 이 이후의 평가는, 해방 이후의 평가는 훨씬 후하게 황옥을 평가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유자명이라고 하는 의열단 단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80, 90이 돼가지고 회고록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회고록에 뭐라고 써놨냐면, 김태석은 우리 독립운동가를 도와준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써놨어요. 완전 1급 경찰, 1급 친일 경찰을 자기를 도와주는 인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고라는 게요,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회고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의 활동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황옥이라는 인물은 밀정으로 시작해서 경찰이 됐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경찰을 하면서 공산주의 조직과 그 다음에 그 의열단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는 건 사실로 확실한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러면 의열단은 이렇게 됐고, 의열단은 완전 망해먹었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을 얘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막 밀정행위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르크츠크파는 그 국내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초토화됐어요. 왜 초토화됐느냐면, 공산당원들은 비밀이 급선무죠. 완전히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게 지금 일본 경찰 얘가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밀정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23년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 황옥에 돈을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천해서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밀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제거. 공산당 조직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빼지게 됐고, 다행히 김재봉 같은 인물은 돈은 안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봉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거의, 그래서 이 이르크츠파 국내부 만들었던 거, 황옥이 만들었던 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르크츠크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었어요. 이르크츠크파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일으킨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 황옥 사건 때문에 다시는 이르크츠크파 이름을 걸고 공산주의자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럴 정도로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게 바로 황옥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황옥 얘기, 워낙에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했던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의열단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열단은 그 이후에 24년, 25년이 되면 뭐가 되냐면
더 이상 폭력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운동이 막 퍼져나가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아시아 전체가 막 대중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종 단체들, 청년단체,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단체, 이런 단체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공산주의 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생겨나고, 그게 막 거기에 사람들이 쏠리면서 몰래 가가지고 폭탄을 던질 수 있는 뭔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막 폭탄을 던졌더니 비판도 일어나요. 공산주의자들이 막 비난을 해요. 너네들 아직까지도 폭탄을 던져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뭐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이러니까 이 의열단 단원들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가고 있다, 지금 사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열단 단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중산대학에 가고요, 이론을 공부할 사람들은, 군사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요. 이 두 대학에 들어가지고 학생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왜 황포군관학교 중산대학이냐면요, 이때 중국에는 국공합작이라 그래서 국민당, 중국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의 단체가 만들었던 그 대학이 요 두 대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론을 가르치고 여기서는 군사교육을 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대학인데, 여기에 의열단 단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의열단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당시에 그 국민당 같은, 공산당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국민당 같은 대중혁명단체가 되어야겠다, 대중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치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폭탄을 던져서는 혁명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개석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7년도에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국공합작을 깨버리고 공산당들을 막 공격을 하면서 같이 막 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와중에 막 엄청 많이 죽어요. 200명, 300명의 의열단 단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엄청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고 이래갖고, 김원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만주 쪽으로 가서요, 만주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랑 다시 손을 잡아요. 안광천이라고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 공산당의 세 번째 당수 책임 비서가 이 안광천이거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 안광천과 함께 뭐냐면은 조직을 뭘 만드느냐면, 뭐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또 훈련을 시켜요. 단원들을 훈련시켜서 또 국내로 보내고, 그래서 국내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연습을 막 연습이 아니라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랑 손잡아서 이런 학교 세우고, 거기서 혁명 간부 배출해서 보내고,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아까 그 붙잡혀가지고 국내에서 막 황옥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또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뭘 하게 되냐면, 1935년도에 당을 다 묶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당들을 묶자는 운동이 시작돼가지고요. 그래서 좌익들, 우익들, 민족주의자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로 뭉기지는 못했어요. 하나로 뭉기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큰 단체를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35년도에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조선민족혁명당. 보통은 이 조선을 띄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족혁명당. 35년도 민족혁명당의 최고 당수는 김규식이 됩니다. 김규식. 그리고 군사 총책임자는 김원봉이 되는 거고요.
거고요.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 그 군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좀 들어보셨죠? 조선의용대 굉장히 큰 세력이에요. 그 조선의용대의 다수 세력은 의열단 단원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는 의열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해산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열단은 해산은 아니에요. 완전 해체는 아니고 의열단은 이제 더 이상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민족혁명당원이자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단체의 그 다수 세력은 의열단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열단 세력이 되는 거고, 그게 김원봉의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 조선의용대가 40년 무렵에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조선의용군이 되고 하나는 조선의용대가 돼서 그대로 돼가지고 이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경임정에 들어가서 야당을 형성하죠.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야당이에요. 임시정부의 야당. 여당은 뭐냐면 한독당이 되는 거고요. 한독당이 되고 얘네가 야당으로서 제2세력이 되는 거죠. 임시정부에. 그래서 해방 후에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김구선대라고 같이 들어오는 게 이제 의열단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열단의 격이라고 하는 그 문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문이에요. 경문. 24년도에 발표됐다. 제가 한번 같이 읽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격. 우리는 자유를 찾지 못하면 영구히 멸망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자유를 위하여 몸바칠 뿐이다. 자유의 값은 오직 피와 눈물이다. 자유는 은혜로서 받을 것이 아니요 힘으로써 싸워서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얽매인 쇠줄은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오직 자유를 위하는 싸움뿐이다. 오라, 온갖 수단과 무기로 싸우자. 완전한 독립과 자유가 올 때까지 싸우자. 싸운 날에 자유는 온다. 라고 하는 경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의열단 폭탄 던지고 파괴할 때 그 마지막 그 무렵에 썼던 경문이 되겠고요. 이 경문이 더 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유. 아나키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자유예요. 자유. 예.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사실은 그 김상희 그 아리랑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때 당시에 그 3.1운동부터 이후에 우리 민족이 뭐를 위해서 싸웠느냐? 자유, 뭐냐면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바꾸면 그거는 사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라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경문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그 의열단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